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 마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칠권리 법제화 시급해, 즉 이칠권리 법제화를 도입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던 논설문을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칠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라는 글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칠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때문에 이걸 법제화시켜서 빨리 개인정보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주된 주장으로 삼고 글을 전개해 나갔던 반면 이번에는 신중해야라는 어떤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듯이 이칠권리를 법제화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좀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인 거죠. 때문에 무언가가 아주 강력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잠깐 스톱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볼까 잠깐만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신중해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좀 약간 진행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속도를 늦추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때문에 제목만 보고도 이제 이칠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좀 반대의 입장을 띠고 있는 내용이 전개되겠구나 라는 걸 읽기 전의 활동으로 우리는 제목을 통해서 미리 짐작하고 바로 본문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설문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전에 강의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혹시 더 관심 있는 친구는 여기 우측 상단에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다시 와서 공부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런 거 좋다고 했습니다. 2014년 5월이라는 정보가 아주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유럽 사법재판소라는 단체가 등장했는데,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어떤 한 나라도 아니고, 그죠? 나라들의 연합의 사법재판소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집단이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이칠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대요. 어디에서?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인정한대요. 당연히 이칠권리 있지. 그래, 인정한 거예요.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개인의 정보가 담긴 기사를 발견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에서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하는데 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인 것인 거죠.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상술입니다. 상세한 진술. 이 판결을 계기로 하여 많은 국가에서 이칠권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칠권리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것은 지금 이 글쓴이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와는 상당히 상반된 내용이죠. 그죠? 여기서는 이칠권리가 있다 없다. 이칠권리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글쓴이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전환의 의미를 가진 접속부사입니다. 사실 전환의 뜻은 그냥 새로운 내용이 전개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는 달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전환의 그런데라는 접속부사를 써서 자, 그런데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칠권리를 법제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칠권리를 법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칠권리를 법제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앞서 말했던 시급해라는 글과는 상반되는 반론을 제기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 꺾기 표시 이칠권리를 인정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례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한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습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적긴 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014년 5월에 유럽 사법재판소의 어떤 판례를 바로 들이대는 것은 독자들에게는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죠. 와, 정말 2014년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확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글쓴이의 주장은
여기는 것이죠.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정말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인지시켜 주죠. 자, 그럼 본론 여기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자, 먼저 이칠권리를 법제화하면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겠죠. 자, 그래서 이칠권리를 법제화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첫 번째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쨌든 알 권리가 보장되면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시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정치인을 예로 든다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후보자가 이칠 권리를 들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며 그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삭제된다면 국민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워 그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선출되기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공직에 있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속에서 그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공직에 출마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우선시돼야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투명하지 않은 정보란다면 그 공직에 출마한 정치인을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정말로 어렵겠죠. 만약에 그 공직에 출마하는 정치인이 상당히 더러운 일을 일삼았던 나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그 정보를 이건 나한테 불리한 정보야 라고 하면서 그 정보를 정치인이 싹 삭제해 버렸다면, 그러면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은 그 정보를 볼 수가 없는 채로 그 정치인을 뽑았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온 국민이 다 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첫 번째,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문제를 표시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가 등장하죠. 자습서에서는 뭐 여기까지 꺾기 표시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꺾기 표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될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예시가 또 등장했습니다. 민호가 친구인 정수를 평가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정수는 민호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럴 경우 게시물을 올린 민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이 교과서에서 지금 제시한 이 예시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지금 민호가 친구인 정수를 평가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누리소통망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민호가 뺨 맞아야 예, 일반적으로는 좀 이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정수의 어떤 정수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지 왜 정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내용을 이렇게 공적인 어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 속에다가 이걸 게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예로 들었다는 건 좀 약간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교과서의 내용대로 이걸 갖다 설명해 보자면, 그러니까 민호라는 친구가 정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을 어떤 공적인 어떤 게시판에다가 글을 썼다 칩시다. 그러면 정수가 야 그거 지워줘 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민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해쳐지냐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것이죠. 민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근데 얘는 왜 지워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합니까? 예.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예시를 설명하자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굳이 이렇긴 합니다. 근데 그닥 마음에 들지 않죠. 그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많이 편을 들어서 아까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고, 만약에 민호가 평가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인신공격적인 그런 내용을, 아니면 인신공격적 내용이 아니더라도 정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객관적으로 감정을 제하고 평가했더라도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정수에 대한 평가를 여기 게시판에다 올렸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침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워줘! 라고 하면 이 친구는 무조건 지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 예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왔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입니다. 신문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에 맞서서 견제하는 역할이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면 이건 민주주의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사실 뭐 과거에 정권의 어떤 대통령의 시절에는 정말 신문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지기 전에, 이제 찍기 전에, 신문을 찍어내기 전에 먼저 검열에 들어갑니다. 네. 요거는 넣어, 요거는 빼, 그리고 요거를 가장 첫 번째 헤드라인에 집어넣어야 돼, 요 문구를. 이런 식으로 검열까지 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사례에 해당되겠죠. 사전검열, 강제보도 통제가 탄압의 대표적인 수단. 이때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정말 1도 없었던 시절, 전두환 정부 시절 매일 언론사에서 내려보낸 보도지침 사건, 이게 있어요. 보도지침 사건. 요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거의 명령을 하달합니다. 언론사에, 신문사에. 요렇게 해야 돼. 그리고 좀 불리한 내용, 이거 빼야 돼. 이거 말도 안 돼. 미쳤어? 이거 빨리 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완전 다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언론이 돼야만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표현의 자유는 1도 없었던, 이런 걸 얘기했어야죠. 차라리 교과서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던 예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예도 있었대요. 2002년 8월 강 씨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요런 뭐 내용들이 있었대요. 근데 전투경찰제가 나타나서 시위자를 방패로 밀어붙여서 15m가량 떨어진 구석으로 내몰아 버렸대요. 자, 그래서 시위자가 대사관 정문 앞으로 다시 가려 하자 전투경찰 10명이 다시 가로막았대요. 자, 그런데 강 씨의 1인 시위는 평화적으로 서 있기만 하는 것이어서 전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1인 평화 시위 알죠? 들어봤을 겁니다. 뭔가 누구에게 어떤 다른 사람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 그저 평화롭게 자신의 메시지를 1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게 표현의 자유예요.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투경찰대가 이것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정했어요. 어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 씨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전투경찰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판결한 예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예로 들어야지. 그죠? 근데 그죠? 근데 이 민호의 표현의 자유,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에다가 어떤 한 사람의 평가를 갖다가 올린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정보에 관해 어떤 사람은 공적인 영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야, 이 정보는 사적인 영역이거든 때문에 이건 삭제되어야 돼 라고 서로 다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애매하고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과 같은 공인이 누군가와 식사를 했다는 정보는 공적 정보인가 아니면 사적 정보인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예시가 등장했죠. 그죠? 예시. 이렇듯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를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런 식의 문장들은 자주 등장하니까요. 이런 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이 종합하자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론 부분인 거죠. 그죠? 논설문에서 결론은 요약, 정리, 뭐 재진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등장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재차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죠. 이칠 권리를 성급하게 법제하려 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사회 통념을 고려해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칠 권리의 법제화. 여기가 명백한 주장이겠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짤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죠. 네. 역시 논설문 3단 구성이기 때문에 서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본론이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론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례를 들어서 이런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가에서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법제화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서론에서 이렇게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국민의 어떤 알 권리, 그죠? 알아야 되는 권리가 침해당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러면서 정치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제화하면,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법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어렵다. 이게 공적 영역의 정보냐, 사적 영역의 정보이냐, 이거를 좀 판단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이 이칠 권리, 결론에서 이칠 권리의 법제화,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런 식의 내용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이 글의 구성, 짜임새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그죠?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핵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입니다. 논설문이죠. 자, 제재는 이칠 권리의 법제화, 그 다음에 주제는 이칠 권리의 법제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글쓴이 주장과 근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기본이죠. 여기 없으면 논설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들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예,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100점 맞았다는 그 댓글도 상당히 기분 좋고요. 그 다음에 저의 강의를 인해서 정말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라는 댓글 참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들 보면 힘이 나고 강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죠. 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